제1장 불청객이 된 어머니. 어머니, 이 냄새 나는 걸 진짜 이 새 아파트에 들이시겠다는 거예요? 제발 좀 수준 좀 맞추고 사세요. 수준 좀. 현관문이 열리자마자 며느리의 날카로운 고함이 고막을 찢고 들어왔습니다. 나는 엉거주춤 신발을 벗다 말고 그 자리에 망부석처럼 굳어버렸습니다. 내 오른손에 들려있던 건 아들 녀석 먹이려고 새벽 4시부터 핏물 빼고 6시간을 푹 꼰 사골국통이었고 등 뒤에 맨 보따리엔 죽은 남편의 영정 사진과 평생 베고 잔 낡은 메밀 베개가 들어있었지요. 평생 시장 바닥에서 국밥 팔아 모은 돈 15억, 피냄새, 고기 냄새 그리고 시장통, 하수구 냄새를 몸에 배어가며 본 그 돈을 몽땅 털어 이 아파트를 해줬는데 오늘 나는 내 아들 집에서 들어오면 안 될 오물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내 이름은 김순자, 올해 78입니다. 동네 시장통에서 욕쟁이 할매로 불리며 30년을 살았습니다. 거친 입담 뒤에 숨겨진 내 진짜 속내는 그저 자식 새끼 하나 번듯하게 키워보겠다는 일념뿐이었지요. 장사가 안 되는 날에도 술 취한 손님이 국밥에 깍두기 국물을 붓고 행패를 부려도 나는 웃었습니다. 아니, 웃어야만 했습니다. 내 아들 민석이 의사가운 입는 날까지만 참자. 그때까지만 이 더러운 꼴 견디자. 그렇게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그리고 오늘 드디어 나는 살던 전셋집, 보증금까지 싹 빼서 아들 명의로 산 이 50평짜리 최고급 아파트에 입성했습니다. 며느리가 먼저 학가를 제안했을 땐 뛸 듯이 기뻤습니다. 혼자 사는 늙은이 적적할까봐 챙겨주는 그 마음이 어찌나 고맙던지 동네방네 자랑을 하고 다녔으니까요. 하지만 이삿짐센터 트럭이 아파트 입구에 멈추기도 전부터 나는 뭔가 잘못되었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거실은 운동장만 했습니다. 바닥은 내 쭈글쭈글한 얼굴이 적나라하게 비칠 정도로 번쩍거리는 최고급 대리석이었고 천장에는 호텔 로비에서나 보던 샹들리에가 눈이 부시게 달려 있었지요. 발을 딛는 것조차 미안할 정도로 화려한 공간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화려한 거실 한복판에 덩그러니 노인네 이삿짐들이었습니다. 라면 박스 5개와 칠이 다 벗겨진 자개장 하나. 그게 내 68년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며느리 지은이는 마치 더러운 벌레라도 본 사람처럼 미간을 잔뜩 찌푸리며 내 짐들을 내려다보더군요. 그러더니 기가 차다는 듯 헛웃음을 하고 흘리며 나를 쏘아보았습니다. 어머니, 설마 저 자개장, 저걸 안방에 들이시겠다는 건 아니시죠? 저거 하나만 들어와도 우리 집 인테리어 다 망가져요. 요즘 누가 저런 흉물을 써요. 갖다 버리세요, 당장. 옆에 있던 아들 놈은 제 아내 눈치를 슬금슬금 살피더니 모기만 한 목소리로 겨우 한마디 거듭니다. 지은아, 그래도 엄마가 평생 쓰시던 건데 버리는 건 좀. 하지만 며느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남편의 말을 싹둑 잘라버립니다. 민석 씨는 빠져. 당신 이번에 병원 사람들 초대해서 홈파티도 해야 하는데 거실에 저런 귀신 나올 것 같은 가구가 떡하니 버티고 있다고 생각해봐. 창피해서 얼굴을 어떻게 들어? 당신 승진하고 싶다며. 가슴 한 구석이 서늘해졌습니다. 저 자개장으로 말할 것 같으면 민석이 아범이 죽기 전에 고생만 시켜 미안하다며 병상에서 삼짓돈 털어 사주고 간 내 유일한 보물입니다. 문짝이 삐걱거려도 밤마다 그걸 닦으며 죽은 남편과 대화하곤 했는데 그게 며느리 눈에는 흉물이고 귀신 나올 물건이었나 봅니다. 나는 짐짓 아무렇지 않은 척 입꼬리를 억지로 올리며 말했습니다. 아가 정 싫으면 내 방에만 둘게. 거실에는 절대 안 내놓으마. 응? 이 애미 손때 묻은 거라. 버리기가 좀 그래서 그래. 문 닫아 놓으면 안 보일 게다. 내 딴에는 최대한 자존심을 굽히고 사정한 겁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대답 대신 한숨을 푹 쉬더군요. 그리고는 주방에서 일회용 비닐 장갑을 꺼내 끼더니 내가 가져온 반찬통들을 검지와 엄지로만 집어 들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맹독성 폐기물이라도 만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냉장고 정리는 제가 알아서 한다고 했잖아요. 이 김치통 고무 패킹 삭은 것 좀 봐. 세상에 끈적거려. 냉장고에 냄새 배면 안 빠지는 거 모르세요? 이거 다 버릴겨. 아니 그게 무슨 소리냐. 그거 어제 내가 너희 주려고 밤새 다듬어서 담근 파김치랑 갓김치다. 민석이가 좋아하는. 어머니, 민석 씨 이제 그런 짠 음식 안 먹어요. 혈압 관리해야 한다고요. 그리고 요즘 반찬 다 백화점에서 사 먹지. 누가 이렇게 비위생적으로 집에서 담가 먹어요. 촌스럽게. 철성 마이너스 쿵. 쓰레기통 뚜껑이 열리고 내 정성이 담긴 파김치 통이 그대로 처박혔습니다. 붉은 김치 국물이 며느리가 낀 하얀 비닐 장갑에 튀었지만 며느리는 더럽다는 듯 장갑을 벗어 같이 던져버렸습니다. 순간 눈앞이 하얘지더군요. 저 파김치 담그느라 쪽파 껍질 벗기느라 손톱 밑이 다 까맣게 물들고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는데 손이 부들부들 떨렸지만 꼭 참았습니다. 싸우러 온 게 아니니까요. 첫날부터 며느리랑 머리채 잡고 싸우면 아들 입장이 뭐가 되겠습니까? 하지만 내 시선은 자연스럽게 아들 민석이를 향했습니다. 민석아, 내가 말 좀 해다오. 엄마가 너 주려고 만든 거라고. 어릴 때 내가 밥 도둑이라고 그렇게 좋아하던 거라고. 하지만 내 아들, 내 자랑스러운 의사 아들 놈은 거실 창밖만 바라보고 있더군요. 마치 이 소란이 자신과는 아무 상관없는 일이라는 듯이 말입니다. 그 널찍한 등판이 오늘따라 왜 그리도 낯설고 차갑게 느껴지던지요. 나는 떨리는 손으로 남은 짐을 챙겨 햇빛 한 줌 안 드는 북향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품속에서 낡은 수첩 하나를 꺼냈습니다. 기름때가 꼬질꼬질 묻은 손바닥만 한 시장 장부. 이 안에는 내가 30년 동안 국밥을 팔며 외상을 달아줬던 사람들의 명단과 맨 뒷장에 적힌 전화번호 하나가 있습니다. 박태수 010. 지금은 TV 뉴스에나 나오는 대기업 회장이 된 그 코올리게 고시생 녀석. 손끝으로 그 이름을 쓸어내렸습니다. 눈물이 툭 하고 수첩 위로 떨어져 태자를 적셨습니다. 이장 식모가 된 어머니. 아주머니 그동안 수고하셨어요. 이번 달 급여는 계좌로 넣었으니까 오늘부터 안 나오셔도 돼요. 아침 대바람부터 거실에서 며느리의 낭낭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방문 틈으로 내다보니 며느리가 그동안 집안일을 해주던 가사. 도우미 아주머니를 현관 밖으로 내보내고 있더군요. 나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이고 며느리가 살림 좀 아껴보려고 그러나 보다. 기특하네. 하지만 그 순진한 생각은 딱 3분 만에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도우미 아주머니가 나가자마자 며느리가 내 방문을 벌컥 열어젖혔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손에는 빳빳하게 풀이 먹여진 촌스러운 꽃무늬 앞치마가 들려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잠옷바람으로 서 있는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대뜸 그 앞치마를 내 가슴팍으로 툭 던졌습니다. 어머니 들으셨죠? 이제 도우미 아줌마 안 와요. 요즘 인건비 비싼 거 아시죠? 어머니도 집에만 계시면 심심하실 텐데 소일거리 삼아 집안일 좀 하세요. 바닥에 떨어진 앞치마를 주워 드는 내 손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소일거리? 50평짜리 아파트 청소와 빨래, 요리가 소일거리라고? 기가 막혀서 입이 떨어지지 않았지만 며느리는 대답도 기다리지 않고 획 돌아서며 업무 지시하듯 덧붙였습니다. 아참. 어머니 관절 안 좋으시다고 대충 하시면 안 돼요. 저 먼지 알레르기 있는 거 아시죠? 청소기 돌리고 나서 꼭 손걸레질 2번씩 하세요. 그리고 민석 씨 아침은 꼭 7첩 반상 한식으로 차려주시고요. 그날부터 나는 이 화려한 감옥의 무임금 식모가 되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육수를 우려내고 7시에는 식구들 밥상을 차립니다. 그들이 출근하고 나면 100평 같은 50평 거실을 무릎으로 기어다니며 걸레질을 했습니다.
최신형 로봇 청소기가 있었지만 며느리는 기계는 구석구석 못 닦는다며 코드를 뽑아버렸습니다. 청소를 마치고 무릎이 욱신거려 잠시 소파 끝에 엉덩이라도 붙일라 치면 귀신같이 며느리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어머니 지금 쉬세요? 홈캠으로 보니까 소파에 앉아 계시던데. 가족 늘어나니까 바닥에 앉으세요. 그 소파 이태리제라 가족 관리 예민한 거 아시잖아요. 천장에 달린 그 시커먼 카메라 렌즈가 나를 감시하고 있었던 겁니다. 나는 화들짝 놀라 차가운 대리석 바닥으로 내려앉으며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내가 이러려고 내 전 재산 털어 이 집을 사줬나. 서러움에 눈물이 핑 돌았지만 저녁에 퇴근에 들어오는 아들 놈 축 처진 어깨를 보면 또 마음이 약해져 참고 또 참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며느리가 친구들을 불러 브런치를 즐긴다며 아침부터 부산을 떨더군요. 백화점에서 배달 온 고급 과일과 케이크들이 주방 식탁을 가득 채웠습니다. 나는 며느리의 날카로운 지시에 따라 찬장 깊숙이 있던 최고급 찻잔 세트를 꺼내 닫고 과일을 깎아 쟁반에 담았습니다. 곧이어 현관 초인종이 울리고 며느리의 친구들 서너 명이 까르르 웃으며 들어왔습니다. 온몸을 명품으로 휘감은 젊은 여자들이었습니다. 어머 지은아, 집 너무 좋다. 역시 의사 사모님은 다르네. 이 샹들리에 좀 봐. 친구들의 칭찬에 며느리의 어깨가 한껏 으쓱해졌습니다. 나는 주방에서 과일 쟁반을 들고 조심스럽게 거실로 나갔습니다. 손님들이 왔으니 인사는 해야겠고 그래도 내가 이 집 시어머니라는 걸 알리면 며느리 체면도 서지 않을까 싶어서 제일 고운 보라색 블라우스로 갈아입고 머리도 단정하게 빗은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를 본 며느리의 친구 하나가 눈을 동그랗게 뜨며 며느리에게 물었습니다. 어머 이분은 누구셔? 시어머니셔? 같이 사신다고 했나?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이 사색이 되더군요. 나는 사람 좋게 웃으며 입을 열려 했습니다. 네, 제가 민석이 애미 되는. 바로 그 순간 며느리가 내 말을 낚아채듯 가로막으며 소리쳤습니다. 아니야. 우리 집 도와주시는 아주머니셔. 이번에 새로 오셨는데 일은 잘하시는데 좀 눈치가 없으셔서. 호호. 심장이 쿵 하고 바닥까지 내려앉았습니다. 아주머니? 도와주시는 분? 15억을 주고 이 집을 사준 내가. 내 아들의 엄마인 내가. 며느리는 내 충격받은 표정은 아랑곳하지 않고 나를 향해 싸늘한 눈빛을 보내며 명령했습니다. 아주머니 과일 났으면 빨리 들어가 보세요. 여기 계시면 대화하는데 방해되잖아요. 빨랫감 쌓인 거 많으니까 베란다 가서 그것 좀 하세요. 문 꼭 닫고요. 냄새 안 들어오게. 친구들이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아, 도움이셨구나. 어쩐지 옷차림이 좀. 지은이 너 참 착하다. 요즘 저런 나이 드신 분들 잘 안 써주는데. 나는 쟁반을 든 손이 부들부들 떨려서 금방이라도 저 유리 쟁반을 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싶었습니다. 당장이라도 내가 내 시험이다. 라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그랬다간 내 아들이 친구들 사이에서 망신당할까봐. 그 놈의 자식 사랑이 뭔지 나는 입술을 꽉 깨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그럼 맛있게들 드세요. 필요한 거 있으면 부르세요, 사모님. 사모님이라는 말을 뱉는 내 혀끝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도망치듯 뒷 베란다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세탁기 돌아가는 소리에 내 울음소리를 묻으려고 나는 차가운 타일 바닥에 쭈그리고 앉아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그때 베란다 문 너머로 거실에서 들려오는 며느리의 목소리가 내 귀를 때렸습니다. 아우 놀랐지? 미안해. 시골에서 올라온 분인데 사정이 딱해서 내가 그냥 밥만 먹여주고 있어. 아 그건 그렇고 얘들아. 나 이번에 진짜 대박 초대받은 거 알지? 박태수 회장님이 직접 우리 집에 오시기로 했어. 정말? 그 대기업 박 회장님?
뉴스에 나오는 그분? 그렇다니까 우리 민석 씨. 이번에 병원장 승진하려면 그분 눈에 들어야 하잖아. 그분이 병원 재단 이사장님이랑 절친이시거든. 회장님이 요즘 옛날 집밥을 그렇게 그리워하신대서 내가 직접 요리 대접하려고. 내 눈물이 또 그쳤습니다. 박태수 회장. 며느리의 입에서 나온 그 이름이 내 귓가에서 윙윙거렸습니다. 내가 아는 그 박태수, 내 수첩 맨 뒷장에 적힌 그 이름. 30년 전 고시원 쪽방에서 살며 내 가게에서 국밥, 국물까지 싹싹 할아먹던 돈 없으면 설거지라도 하겠다며 울던 그 녀석. 며느리는 지금 자신이 누구를 쫓아냈는지 그리고 누구를 초대하려는지 꿈에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베란다 창문에 비친 내 초라한 모습 위로 30년 전 국밥을 허겁지겁 먹던 가난한 고시생 태수의 얼굴이 겹쳐졌습니다. 그리고 며느리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좀 도와줘. 그날 분위기 띄워야 하니까. 아, 그리고 저 아줌마는 그날 절대 눈에 안 띄게 치워버려야지. 냄새나는 노인네가 얼쩡거리면 박 회장님이 얼마나 불쾌하시겠어. 격 떨어지게. 나를 치워버리겠다고? 베란다 차가운 타일 바닥을 짚은 내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손톱이 깨질듯이 바닥을 긁었습니다. 그래 어디 한번 해봐라. 내가 그토록 모시고 싶어 하는 그 귀한 분이 과연 누구를 보고 반가워할지. 어둠 속에서 나는 조용히 아주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3장 VIP 초대작전. 거기. 꽃꽂이가 그게 뭐예요? 좀 더 우아하게 프렌치 스타일로 못해요? 돈을 얼마를 줬는데. 우리 집 거실은 마치 전쟁터 같았습니다. 며느리가 노래를 부르던 그 박태수 회장님 방문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50평 아파트는 집이 아닌 낯선 명품관 쇼룸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현관부터 거실까지 붉은색 카펫이 깔리고 사람 키만한 화분들이 줄지어 들어왔습니다. 백합 향기가 어찌나 진동을 하는지 방문 틈으로 새어 들어오는 냄새만 맡아도 머리가 지끈거릴 지경이었습니다. 며느리는 한 손엔 와인잔, 한 손엔 전화기를 붙들고 세상에서 가장 교양 있는 목소리를 연기하고 있었습니다. 네, 비서실장님. 걱정 마세요. 식사는 제가 직접 준비할 거예요. 네? 아유, 출장 요리라니요. 귀한 손님 오시는데 제 손으로 정성껏 유기농 재료로만 한식 코스 준비하고 있어요. 전화를 꺼는 며느리의 표정이 순식간에 돌변하더군요. 그녀는 주방 쪽을 향해 날카롭게 소리쳤습니다. 이 실장님, 갈비찜 간이 왜 이래요? 너무 짜잖아요. 회장님 싱겁게 드신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물 더 붓고. 다시 끓이세요. 전복은 자연산 특대형으로 바꾸고요. 기가 찰 노릇이었습니다. 직접 준비한다더니 강남 유명 한정식 집 주방장을 몰래 불러다 놓고 자기는 지휘만 하고 있었던 겁니다. 칼질 한번 안 해본 손으로 무슨 정성껏 타령인지. 나는 목이 타들어가 물이라도 한 잔 마실 요량으로 조심스레 방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거실에 발을 딛는 순간 며느리가 소스라치게 놀라며 내 앞을 막아섰습니다. 마치 더러운 병균이라도 본 사람처럼 뒷걸음질을 치더군요. 어머니, 왜 나오셨어요? 지금 사람들도 와 있는데. 제가 방에 계시라고 했잖아요. 아니, 목이 말라서 물 좀 마시려고. 방에 생수병 넣어드렸잖아요. 그거 드세요. 그리고 옷걸이 그게 뭐예요? 낡아빠진 런닝 셔츠 바람으로. 저 주방 사람들 입 싼 거 몰라요. 의사 사모님 시어머니가 저 꼴하고 다닌다고 소문나면 어쩔 거예요. 며느리는 내 등 떠밀어 다시 방으로 밀어 넣으려 했습니다. 내 앙상한 어깨를 미는 그녀의 손길이 거칠었습니다. 순간 욱하는 마음과 함께 안타까운 마음이 들더군요. 박태수 그 녀석 입맛 까다롭기로 유명한 놈인데 저런 겁먹던 음식은 입에도 안 될 텐데 싶어서요. 아가 그 회장님 말이다.
입맛이 소박해서 저런 달디단 갈비찜보다는 묵은지, 지진거나 콩비지 같은 걸 좋아할 텐데. 내가 좀 거들어 주랴. 내 손맛은 너도 알잖니. 내 딴에는 돕겠다고 한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며느리의 영린을 건드린 모양입니다. 며느리의 눈이 뱀눈처럼 가늘어지더니 내 코앞까지 다가와 도끼를 뿜어냈습니다. 어머니, 제발 착각 좀 하지 마세요. 주제 파악 좀 하시라고요. 어머니가 시장통에서 파시던 그 싸구려 국밥맛, 조미료 덩어리, 그걸 대한민국 0.1% 회장님이 드시라고요. 비위 상해서 토하실걸요? 제발 격 떨어지는 소리 좀 하지 마세요.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30년 국밥 인생이 통째로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독설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킁킁거리며 내 냄새를 맡는 신용을 하더니 얼굴을 잔뜩 찌푸리며 손으로 코를 막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니한테서 나는 그 특유의 냄새, 그거 진짜 어쩔 거예요? 노인네 냄새라고 하죠. 아무리 씻으셔도 안 빠지는 그 키키한 냄새. 곰팡이 냄새 같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음식 맛 다 떨어지니까 제발 방에만 계세요. 부탁드릴게요. 칙마이너스. 며느리는 내 면전에 대고 최고급 룸 스프레이를 뿌려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바퀴벌레를 쫓는 살충제처럼 내가 서 있던 자리와 내 몸 주변 허공에 독한 향수를 난사했습니다. 하얀 분무액이 내 얼굴 위로 내려앉았습니다. 차갑고 끈적하고 모욕적이었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힘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도망치듯 방으로 들어와 문을 잠갔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이 참으로 초라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거실에서는 밤늦게까지 그릇 달그락거리는 소리와 며느리의 들뜬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내일이 바로 그날입니다. D-데이. 방문을 놓고 하는 소리가 들린 건 자정이 넘어서였습니다. 문 밖에는 며느리가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5만 원짜리 지폐 한 장이 들려 있었죠. 어머니 주무세요? 이거 받으세요. 며느리는 돈 5만 원을 내밀며 내 눈을 피하지 않고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나가주세요. 해 뜨기 전에요. 찜질방을 가시던 친구분을 만나시던 밤 10시 넘어서 들어오세요. 아시겠죠? 회장님 계시는 동안 어머니 그림자라도 보이면 저 진짜 민석 씨랑 이혼할 거예요. 협박 아니에요. 그건 통보였습니다. 내 집에서 내가 쫓겨나는 날이 정해진 겁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그 돈을 받아들었습니다. 돈이 아니라 며느리가 던진 모멸감을 받아든 셈이지요. 손끝에서 느껴지는 지폐의 감촉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그래. 알았다. 나갈게. 걱정 마라. 내 얼씬도 안 아마. 방문이 닫히고 나는 다시 어둠 속에 남겨졌습니다. 내 손에 들린 5만 원짜리 지폐 한 장. 그리고 머리맡에 놓인 낡은 수첩. 내일 나는 이 집을 나갈 겁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모를 겁니다. 내가 나가서 어디로 갈지, 그리고 누구를 만나게 될지. 어둠 속에서 나는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깨끗한 옷을 꺼내 다림질을 하고 수첩을 안주머니 깊숙이 넣었습니다. 내일은 내 인생에서 가장 길고도 추운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사장 쫓겨난 주인. 띠리링 마이너스 척. 차가운 디지털 도어록 소리와 함께 현관문이 굳게 닫혔습니다. 새벽 6시. 아직 해도 다 뜨지 않은 푸르스름한 새벽 공기가 내 얇은 코트깃 사이로 사정없이 파고들었습니다. 내 손에는 며느리가 적선하듯 쥐어준 5만 원짜리 한 장과 유효기간이 간당간당한 찜질방. 무료 쿠폰 2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15억을 주고 산 내 집에서, 등기부 등본에 내 이름이 박힌 내 집에서 나는 그렇게 쫓겨났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오니
야간 경비원이 졸린 눈을 비비다 의아한 눈으로 나를 쳐다보았습니다. 어르신 이 새벽에 어디 가십니까? 날도 영하로 떨어져서 추운데. 배낭은 또 뭐고? 나는 차마 며느리 등살에 떠밀려 쫓겨났다는 말은 죽어도 못하겠더군요. 내 얼굴에 침 뱉는 것 같아서. 그래서 어색하게 웃으며 거짓말을 했습니다. 네. 친구랑 약속이 있어서요. 단풍 구경이나 좀 다녀오려고요. 호호. 내 발에는 등산화 대신 뒤꿈치가 다 다른 낡은 효도 신발이 신겨져 있었지만 경비원은 다행히 더 묻지 않고 다시 꾸벅거렸습니다. 갈 곳 없는 나는 아파트 단지 구석, 분리수거장 옆 놀이터 벤치로 향했습니다. 차가운 나무 벤치에 누가 버리고 간 신문지 한 장을 깔고 앉았습니다. 엉덩이로 전해지는 냉기가 뼛속까지 스며들었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저 멀리 15층 내 아들 집 거실 창문에 불이 환하게 켜져 있는 게 보였습니다. 희미한 실루엣이 왔다 갔다 하는 걸 보니 며느리는 벌써 일어나 꽃단장을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 주머니 속 전화기가 징 마이너스 하고 부르르 떨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아들 민석. 나는 반가운 마음에 혹시라도 추운데 들어오라고 할까 싶어서 얼어붙은 손가락으로 급히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오냐 민석아. 일어났냐? 엄마는 걱정 마라. 그냥 친구 만나서 산책 좀 나왔다. 밥은 먹었냐? 하지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들의 목소리는 내 기대와 달리 짜증과 신경질이 잔뜩 묻어 있었습니다. 엄마 지금 어디세요? 지은이가 그러는데 엄마 나갈 때 현관에 흙 묻히고 나갔다면서요. 청소 다 해놨는데 다시 닦느라 고생하고 있잖아요. 나갈 때 신발 좀 털고 나가지 그러셨어요. 그게 내가 급히 나오느라. 미안하다. 내가 들어가서 닦으마. 아니요. 들어오지 마세요. 지금 들어오면 지은이 폭발해요. 그리고 오늘 저녁 늦게까지 절대 들어오지 마세요. 박 회장님 비위 맞추는 거 내 인생 걸린 일이라고 몇 번을 말해요. 괜히 일찍 들어와서 분위기 깨지 마시고요. 아셨죠? 끊어요. 뚝.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뚜마이너스 하는 건조한 기계음만 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추운데 옷은 따뜻하게 입었냐, 아침은 먹었냐. 그런 걱정이나 안부 따위는 없었습니다. 고작 현관에 흙 좀 묻힌 게 뭐 그리 대수라고. 눈시울이 뜨거워지더니 기어이 참았던 눈물 한 방울이 툭 떨어져 거친 손등을 적셨습니다. 오후 4시가 넘어가자 바람이 더욱 거세지고 하늘이 어둑어둑해졌습니다. 몸이 으슬으슬 떨려오는가 싶더니 이내 손발이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입술이 파랗게 질려 감각이 없고 턱이 덜덜 떨려 멈추질 않았습니다. 가만 보니 아침에 쫓기듯 나오느라 매일 먹어야 하는 고혈압 약을 안 챙겨 나왔더군요. 약을 안 먹으면 혈압이 치솟아 이 추위에 쓰러질 수도 있는데 덜컥 겁이 났습니다. 여기서 객사하면 누가 알아주기나 할까 싶어서요. 약만. 그래 몰래 들어가서 식탁 위에 있는 약봉지만 챙겨서 나오자. 1분이면 된다. 나는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이를 악물고 아파트 동입구로 향했습니다. 사람들 눈에 띌까봐 모자를 푹 눌러쓰고 고개를 숙인 채 죄지은 사람처럼 걸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아파트 정문 차단기가 열리고 검은색 대형 세단 3대가 위풍당당하게 줄지어 들어오더군요. 한눈에 봐도 억소리 나는 고급 차들이었습니다. 경비원들이 황급히 뛰어나와 거수경례를 하고 아파트 입구가 소란스러워졌습니다. 나는 본능적으로 하단 나무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저런 높으신 분들이 지나갈 땐 숨는 게 상책이라 배웠으니까요. 가운데 차문이 열리고 양복을 입은 건장한 수행원들이 도열했습니다. 그리고 차 뒷좌석에서 백발이 성성하지만 기품 있는 노신사 한 명이 내렸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서서 아파트를 올려다보는 그 얼굴. TV 뉴스에서 숱하게 봤지만
내 기억 속에는 여전히 낡은 점퍼를 입고 국밥 그릇에 코를 박고 울던 20대 청년으로 남아있는 그 얼굴. 내 낡은 수첩맨 뒷장에 적힌 이름의 주인. 박태수. 그가 정말로 왔습니다. 내 아들 집으로. 심장이 쿵쾅거리며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약을 가지러 가야 하는데 발이 땅에 붙은 듯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저 사람 앞에 나서면 며느리가 나를 죽이려 들겠지. 아들은 기절 초풍을 하겠지. 무엇보다 이렇게 초라한 꼴로 성공한 그 녀석을 마주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 순간 박태수 회장이 고개를 돌려 내가 숨어있는 화단 쪽을 정확히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누군가의 간절한 시선을 느낀 것처럼 말입니다. 나는 숨을 멈추었습니다. 30년의 세월을 건너 국밥집 주인과 배고픈 고시생이 다시 마주칠 찰나의 순간이었습니다. 5장 운명적 재회. 비키세요 할머니. 여기 계시면 안 됩니다. VIP 이동 중입니다. 위험해요. 검은 양복을 입은 덩치 큰 경호원이 내 앞을 가로막으며 거칠게 팔을 밀쳐냈습니다. 하단 뒤에서 아파트 공동현관으로 몰래 들어가려다 딱 마주치고 만 것입니다. 약을 가지러 가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급해 그만 회장 일행이 들어가는 타이밍과 겹치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미안합니다. 내 집이 요 위라서. 약만 좀 가지고 나오려고. 금방 갑니다. 금방 가요. 나는 죄인처럼 고개를 조아리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내 몰골은 밤새 추위에 떨어서 엉망이었고 며느리가 질색하던 낡은 코트에는 놀이터 벤치에 먼지가 하얗게 묻어 있었습니다. 입술은 파랗게 질려 말이 헛나올 지경이었습니다. 며느리가 그토록 경고했던 부끄러운 꼴이 바로 이런 모습이었겠지요. 경호원들은 나를 잡상인 취급하며 구석으로 몰아세웠습니다. 그들 뒤로 박태수 회장이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로비로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나는 혹시라도 그가 나를 알아볼까봐, 아니 나를 알아보고 실망할까봐 본능적으로 코트깃을 세워 얼굴을 가렸습니다. 제발, 제발 그냥 지나가다오. 태수야 지금은 안 된다. 내가 너무 초라해서 너를 못 본다. 나는 벽을 보고 돌아선 채 숨을 죽였습니다. 쿵쿵거리는 심장 소리가 너무 커서 들킬 것만 같았습니다. 또각또각또각. 고급 구두 굽 소리가 대리석 바닥을 울리며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엘리베이터 버튼 눌리는 소리가 들리고 이제 문만 닫히면 끝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구두 소리가 뚝 끊겼습니다. 등 뒤에서 싸늘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숨이 턱 막히는 긴장감 속에 걸걸하고 중후한 목소리가 내 등 뒤에 꽂혔습니다. 잠깐. 회장의 한마디에 경호원들의 움직임이 일제히 멈췄습니다. 나는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만 같아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자네들 비켜보게. 저기 저분 말이야. 저기 벽 보고 서 계신 분. 회장님 그냥 동네 노인입니다. 시간 늦으십니다. 올라가시죠. 비키라지 않나. 박 회장의 불호령에 경호원들이 홍해 갈라지듯 길을 텄습니다. 저벅저벅. 지팡이 짚는 소리가 내 바로 뒤까지 다가와 멈췄습니다. 나는 마치 사형 선고를 기다리는 죄수처럼 오들오들 떨고 있었습니다. 추위 때문인지 두려움 때문인지 모를 떨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혹시 실례지만 떨리는 목소리가 내 어깨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순자, 누님 아니십니까? 서울 왕십리 시장 순자 누님? 세상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30년이 지났습니다. 내 얼굴엔 검버섯이 피었고 허리는 굽었고 머리는 하얗게 샜습니다. 그런데 이 녀석이 대한민국 재계 서열 5인 이 대단한 양반이 내 구부정한 뒷모습만 보고 나를 불렀습니다. 나는 차마 돌아볼 수 없어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쉰 목소리로 부정했습니다. 아닙니다. 사람 잘못 보셨어요. 저는 그냥 여기 청소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도망치려 발을 떼는 순간이었습니다.
박 회장의 따뜻하고 두툼한 손이 내 차가운 손목을 덥석 잡았습니다. 그리고 나를 억지로 돌려 세웠습니다. 우리는 마주 보았습니다. 나를 보는 박 회장의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난 듯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는 내 얼굴을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그리고 며느리에게 쫓겨나 흙투성이가 된 내 낡은 코트를 천천히 후려내렸습니다. 누님. 맞으시네. 내 누님 맞으시네. 아이고 누님. 박 회장의 눈에서 왈칵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는 짚고 있던 지팡이를 바닥에 팽개치고 내 두 손을 잡고 그 자리에 무릎을 꿇을 기세로 허리를 굽혔습니다. 태수입니다. 저 고시생 태수요. 누님 왜 이러고 계십니까? 예? 왜 이런 곳에서 떨고 계세요? 연락이라도 주시지. 그의 진심 어린 외침에 꾹꾹 눌러왔던 내 서름도 툭 터지듯 터져버렸습니다. 나는 엉엉 소리 내어 울며 그의 어깨를 투박하게 두드렸습니다. 아이고 이놈아. 회장님이 되셨다더니 늙은이를 어찌 알아보고 밥은 먹고 다니는 거냐? 로비를 지나던 주민들이 웅성거리며 모여들었지만 박 회장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수행비서에게 소리쳤습니다. 김 비서, 뭐 하고 있나? 당장 내 외투 벗어드리지 않고 누님 뜨시는 거 안 보여? 입술이 파랗잖아. 비서가 황급히 최고급 캐시미어 코트를 벗어 내 어깨에 덮어주었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얼어붙은 몸을 감쌌습니다. 박 회장은 손수건을 꺼내 내 눈물을 닦아주며 물었습니다. 누님 근데 여기서 왜 이러고 계셨던 겁니까? 제가 만나러 가는 박민석 원장 그 친구가 누님 아들 아닙니까? 집은 어쩌고 밖에서. 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며느리가 냄새난다고 쫓아냈다는 말을 차마 옛 동생에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 자식 얼굴에 침 뱉는 일이니까요. 내가 우물쭈물하며 대답을 못하고 시선을 피하자 산전수전 다 겪은 박 회장의 눈빛이 매섭게 번뜩였습니다. 그는 내 초라한 행색과 주머니 밖으로 삐져나온 찜질방 쿠폰 그리고 15층을 번갈아 쳐다보더니 뭔가 짐작했다는 듯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일인지 대충 알겠습니다. 일단 올라가시죠. 제가 모시겠습니다. 나는 기겁을 하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다 태수야. 나 지금 들어가면 안 된다. 며느리가. 손님 계실 땐 절대 들어오지 말라고. 그림자도 비치지 말라고 했다. 나중에 보자. 내 입에서 나온 그 말실수에 박 회장의 표정이 무섭게 굳어졌습니다. 그는 내 손을 더욱 꽉 잡으며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누님. 오늘 누님이 안 들어가시면 저도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박민석 그 친구 평생 제 얼굴 볼 일 없을 겁니다. 태수야. 그러지 마라. 내 아들 승진해야 하는데. 가시죠. 제가 누님 에스코트 하겠습니다. 오늘 이 아파트에서 가장 귀한 분은 제가 아니라 바로 누님입니다. 박 회장은 내 팔을 자신의 팔에 단단히 끼웠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 앞으로 나를 이끌었습니다. 경호원들이 황급히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띵 마이너스. 문이 열리고 우리는 함께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1층, 5층, 10층. 숫자가 올라갈수록 내 심장은 터질 듯 뛰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흥건했습니다. 지금 저 위에서는 며느리가 최고급 요리를 차려놓고 목이 빠져라 박 회장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15층입니다. 기계음과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현관문이 활짝 열려 있고 며느리와 아들이 버선발로 마중 나와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며느리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어머 회장님, 오셔. 90도로 허리를 숙이며 환한 미소로 고개를 들던 며느리의 얼굴이 박 회장의 팔짱을 끼고 서 있는 나를 발견하는 순간 마치 귀신이라도 본 듯, 아니 악마라도 본 듯 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어머니?
나를 바라보는 며느리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리고 옆에 있던 아들의 입이 떡 벌어져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박 회장은 얼음장처럼 싸늘한 표정으로 그들을 내려다보며 내 손을 꽉 잡은 채 첫 마디를 던졌습니다. 뭐 하십니까? 제 생명의 은인께서 오셨는데 길을 비키지 않고 제육장 누가 감히 내 누님을 회장님? 그게 무슨 어머니가 은인이라니요? 며느리는 입술을 파르르 떨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마치 현실을 부정하고 싶은 사람처럼 박 회장의 팔에 끼워진 내 헐웅 묻은 팔을 뚫어지게 쳐다보더군요. 눈알이 튀어나올 것만 같았습니다. 아들 민석이 역시 넛이 나간 표정으로 넥타이를 만지작거리며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천하의 박태수 회장이 동네 거지꼴을 한 늙은이인 나를 에스코트하며 현관을 들어서는 이 상황이 그들 머리로는 도저히 계산이 안 되는 겁니다. 박 회장은 그들의 당황한 기색은 아랑곳하지 않고 구두를 벗으며 내 어깨를 감싸 쥐었습니다. 누님 들어가시죠. 날이 찹니다. 얼른 몸 좀 녹이셔야죠. 거실로 들어서자 며느리가 그토록 자랑하던 화려한 홈파티 준비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바닥에는 붉은색 카펫이 깔려 있고 테이블 위에는 수백만 원짜리라는 최고급 양주와 화려한 백합 꽃장식 그리고 건방이라도 먹기 아까울 만큼 예쁜 요리들이 가득 차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완벽한 풍경 속에 흙먼지 묻은 낡은 코트를 입고 입술이 파랗게 질린 내가 서 있으니 며느리 눈에는 옥의 티도 보통 티가 아니었겠지요. 지은이는 어떻게든 이 상황을 수습해 보려는지 억지 미소를 지으며 내게 다가왔습니다. 얼굴 근육이 경련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교묘하게 박 회장과 내 사이를 파고들며 내 팔을 낚아채듯 잡아 끌었습니다. 어머니 산책 다녀오셨어요? 아이 참 옷이 흙투성이네. 회장님 옷 버리시게 얼른 들어가서 씻으세요. 냄새. 아니 감기 드시겠어요. 제가 욕조에 물 받아놨어요. 며느리의 손톱이 내 팔뚝을 파고들었습니다. 당장 방으로 꺼져 죽고 싶지 않으면이라고 말하는 듯한 살벌한 악력이 느껴졌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그래 알았다 하고 지죽은 듯 방으로 들어갔을 겁니다. 아들의 앞길을 막기 싫으니까요.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내 옆에는 30년 전 내가 끓여준 국밥 한 그릇에 목숨을 비쳤다고 말하는 태수가 버티고 있었으니까요. 박 회장은 며느리가 내 팔을 거칠게 잡아 끄는 것을 보고는 짚고 있던 지팡이로 바닥을 쿵 하고 내리찍었습니다. 그 둔탁한 소리에 거실의 공기가 일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이복의 며느리 양반. 네, 회장님. 지금 내 누님더러 냄새가 난다고 했나? 아니요. 그게 아니라 어머니가 밖에서 고생을 하셔서 위생상. 며느리가 말문이 막혀 횡설수설하자 박 회장은 싸늘한 눈빛으로 그녀를 일갈했습니다. 내 코에는 30년 전 내 굶주린 배를 채워주던 구수한 밤 냄새만 나는데 사람 냄새가 나는데 말이야. 자네 코가 좀 잘못된 거 아닌가? 박 회장은 며느리를 투명인간 취급하고 나를 식탁 상석, 그러니까 가장 푹신하고 좋은 의자로 안내했습니다. 원래라면 박 회장이 앉아야 할 자리였습니다. 누님 여기 앉으세요. 편안하게. 박 회장은 자리에 앉자마자 뒤따라온 비서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비서는 즉시 주방에서 따뜻한 물 한 잔을 가져왔습니다. 박 회장은 내 떨리는 손에 물잔을 쥐어주며 내가 한 모금 마실 때까지 걱정스런 눈으로 지켜보았습니다. 따뜻한 물이 들어가자 얼어붙었던 내장이 조금씩 풀리며 정신이 드는 것 같았습니다. 입술의 파란 기운도 조금 가시는 듯 했지요. 내가 정신을 차리고 가죽 의자에 앉기를 주저하자 박 회장의 눈매가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는 곁에 서 있던 아들 민석이를 쏘아보며 물었습니다. 박 원장, 자네 어머니가 평소에 소파에도 마음 편히 못 앉으시는가 보지?
아들 놈은 식은땀을 뻘뻘 흘리며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아닙니다. 어머니가 워낙 바닥 생활이 익숙하셔서. 바닥 생활이라. 50평 아파트에서 주인인 어머니는 바닥에 앉고 젊은 자식들은 소파에 앉는다. 요즘 세상 효도가 참 희한하구만. 아주 신박해. 펴있는 농담에 아들과 며느리의 얼굴이 홍당무처럼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박 회장은 내 어깨에 걸쳐져 있던 자신의 캐시미어 코트를 다시 여며주며 내 손을 잡았습니다. 세상에 물을 드셨는데도 아직 손이 찹니다. 누님, 아까 밖에서 얼마나 계셨던 겁니까? 새벽부터 나와 계셨던 거 아닙니까?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대로 말하면 아들 내외가 매장당할 것이고 거짓말을 하려니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눈치 빠른 박 회장의 시선이 현관 신발장에 놓인 내 낡은 운동화와 거실, 구석에 급히 치워놓은 듯한 짐 보따리 끄트머리에 꽂혔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식탁 위를 훑어보았지요. 4인용 식탁 위에는 정확히 3명의 식기만 세팅되어 있었습니다. 회장님 아들 며느리. 내 자리는 처음부터 없었던 겁니다. 박 회장의 입가에서 미소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는 천천히 아주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거실의 온도가 영하로 떨어지는 듯 했습니다. 박 원장 그리고 자네처. 네 회장님. 내가 오늘 온다는 건 알았을 테고. 그런데 왜 식탁에 수저가 3벌뿐인가? 전곡을 찌르는 질문에 며느리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그게. 어머니는 식사를 먼저 하셨다고 해서. 그리고 몸이 안 좋으셔서 방에서 쉬신다고. 방에서 쉬신다는 분이 새벽부터 밖에서 떨고 계셨다. 그리고 박 회장은 내 코트 주머니 밖으로 삐져나온 찜질방 무료 쿠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아까 내가 만지작거리다 튀어나온 것이었습니다. 찜질방 쿠폰을 들고 말이야. 거실에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모든 정황 증거가 드러났습니다. 며느리의 거짓말, 아들의 방관, 그리고 내가 겪은 수모까지. 박 회장은 쿠폰을 식탁 위에 탁 내려놓으며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내가 사람을 잘못 봤군. 나는 자네가 실력 있는 의사라기에 인품도 훌륭한 줄 알았더니 제 어미를 길바닥으로 내모는 천하의 폐륜아였어. 아들 민석이가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회장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게 아니라 오해가. 오해? 내 눈으로 본 게 오해라고? 누님 손이 이렇게 동상 걸릴 듯 얼어 있는데. 그게 오해야. 박 회장의 불호령이 거실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샹들리에가 흔들릴 정도였습니다. 며느리는 사색이 되어 입만 번긋거릴 뿐 감히 끼어들 엄두도 내지 못했습니다. 나는 떨고 있는 아들 놈등을 보며 가슴이 찢어졌지만 한편으로는 속이 뻥 뚫리는 것 같은 묘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평생 내하고 살던 내가 처음으로 누군가의 보호를 받고 있다는 안도감 때문이었을까요? 박 회장은 화를 가라앉히려는 듯 깊은 숨을 내쉬더니 식탁 위에 차려진 화려한 프랑스 요리들을 싸늘하게 내려다보았습니다. 치워. 네? 이따위 겉만 번지르르한 음식 꼴도 보기 싫으니까 다 치우라고. 나는 이런 걸 먹으러 온 게 아니야. 당장 안 치워. 그리고는 나를 보며 세상에서 가장 다정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누님, 혹시 옛날에 국밥집 하실 때처럼 묵은지 숭덩숭덩 썰어놓고 끓인 김치찌개 지금도 하십니까? 그게 너무 먹고 싶어서 왔습니다. 여기 있는 이 비싼 요리들보다 누님 김치찌개가 100배는 더 귀합니다. 그 말에 며느리의 안색이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어제 내 김치통을 쓰레기통에 처박던 그 손이 지금은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며느리의 떨리는 눈동자를 바라보며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태수야, 미안해서 어쩌냐. 어제 내가 싸온 묵은지며 반찬들을 제가 다 버렸는데 제7장 밥상 머리 심판 버리다니?
누가 내 누님 반찬을 버렸단 말인가? 박 회장의 목소리는 작고 낮았지만 그 울림은 마치 천둥이 치는 것처럼 거실 전체를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식탁 위를 맴돌던 숨막히는 정적이 깨지고 며느리의 얼굴은 시퍼렇게 질려 있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는 게 눈에 보일 정도였습니다. 나는 덤덤하게 하지만 뼈가 있는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며느리의 흔들리는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요. 지저분하다고. 냄새가 밴다고 다 갖다 버렸지. 묵은지며 파김치며 내가 바리바리 싸온 반찬통을 통째로 쓰레기통에 처박더구나. 요즘 세상에 누가 이런 비위생적인 걸 먹냐면서. 그 순간 쨍그랑 마이너스 하는 날카로운 파열음이 났습니다. 며느리가 뒷걸음질 치다 뒤에 있던 장식장을 건드려 아끼던 크리스탈 와인잔을 깨뜨린 겁니다. 붉은 와인이 하얀 대리석 바닥 위로 피처럼 번져나갔지만 아무도 그것을 치울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박 회장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며느리를 쏘아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더 이상의 자비도 손님으로서의 예의도 없었습니다. 오직 은인을 모욕한 자에 대한 서늘한 분노만이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이복의 며느리, 자네가 그랬나? 내 누님이 만든 음식이 더러워서 버렸다고? 냄새가 나서. 회장님 그게 아니고요. 저는 그냥 어머니가 너무 오래된 플라스틱 통에 담아 오셔서 환경 호르몬도 있고 위생상 안 좋을까봐. 민석 씨 건강 생각해서. 며느리는 덜덜 떨며 비굴한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말을 하면 할수록 제 무덤을 깊게 파는 꼴이었습니다. 박 회장은 기가 차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리더니 지팡이를 들어 식탁 위에 차려진 최고급 프랑스 요리 접시를 가리켰습니다. 위생, 건강, 그래서 이따위 것들을 차려놨나? 자네 눈에는 이 번지르르한 요리가 평생 자식 먹이려고 거친 손으로 흰 허리로 당근 어미의 묵은지보다 더 깨끗해 보이나 보지. 이보게. 자네가 버린 건 단순한 김치가 아니야. 30년 전 내가 고시원에서 돈 한 푼 없이 굶어 죽어가고 있을 때 나를 살린 건 바로 누님이 돈도 안 받고 퍼주신 그 국밥 한 그릇과 깍두기였어. 그 더러운 손으로 만든 음식이 내게는 생명수였다고. 감히 내까짓게 그걸 버려. 박 회장의 호통에 며느리는 다리에 힘이 풀렸는지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바닥에 깨진 유리 조각이 흩어져 있었지만 아픔도 느끼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공포가 고통을 집어삼킨 것이지요. 박 회장의 분노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무릎 꿇고 있는 아들 민석이에게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너 박민석, 내가 의사가 된 게 누구 덕이라고 생각하냐? 내가 잘나서 된 줄 알지? 민석이는 고개도 들지 못한 채 사시나무 떨듯 바들바들 떨고 있었습니다. 내 어미가 시장 바닥에서 100원, 200원 벌 때 술 취한 손님들한테 욕먹고 멱살 잡히면서 번 돈으로 내 학비 된 거 내가 다 봤다. 내 놈 뱃속에 들어간 밥, 내 놈이 입은 옷, 다 내 어미가 피눈물 흘리며 만든 거야. 그런데 뭐? 냄새가 나? 더러워? 은혜를 원수로 갚아도 유분수지. 천하의 호로자식 같으니라고. 쾅. 박 회장이 주먹으로 식탁을 내리쳤습니다. 접시들이 튀어오르고 물잔이 엎어지며 하얀 식탁보는 엉망이 되었습니다. 마치 아수라장이 된 그들의 속마음처럼 말이죠. 아들 놈은 울먹이며 내 바짓가랑이를 잡았습니다. 눈물 콧물이 범벅이 된 얼굴이었습니다. 엄마 잘못했어요. 제가 죽일 놈이에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제가 엄마한테 이러면 안 되는 건데. 뒤이어 며느리도 엉금엉금 기어와 내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녀의 명품 원피스가 와인으로 붉게 물들었지만 그녀는 신경도 쓰지 않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미쳤었나 봐요. 정말 죄송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네? 회장님께 말씀 좀 잘 해주세요.
민석 씨 이번 승진 취소되면 저희 끝이에요. 대출금도 산더미고. 어머니 제발요. 살려주세요. 나는 내 발치에서 울고불고 하는 두 사람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마음이 약해져서 그래 알았다. 회장님 화 푸세요. 애들이 뭘 몰라서 그래요라고 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건 진심으로 반성하는 자식들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의 안위가 걱정되어 돈줄이 끊길까봐 권력자 앞에서 살아남기 위해 매달리는 비겁한 겁쟁이들의 모습뿐이었습니다. 승진이 취소될까봐 비는 거지. 정말 내게 미안해서 비는 게 아니라는 걸 이제는 너무나도 잘 알 것 같았습니다. 나는 잡힌 바짓단을 조용히 하지만 아주 단호하게 빼냈습니다. 그리고 씁쓸한 표정으로 박 회장을 바라보았습니다. 태수야. 네 누님. 말씀하세요. 가자. 여기 밥맛 떨어져서 더는 못 있겠다. 내가 사준다는 국밥이나 한 그릇 먹으러 가자. 여기 공기가 너무 탁해서 숨을 못 쉬겠구나. 내 말에 박 회장의 표정이 순식간에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는 고개를 깊게 끄덕이며 내 손을 따뜻하게 잡았습니다. 그럼요 가십시다. 제가 아주 잘하는 집을 압니다. 누님 손만만은 못하겠지만요. 모시겠습니다. 박 회장은 몸을 일으키며 바닥에 주저앉아 멍하니 우리를 올려다보는 아들 내외에게 마지막 선고를 내렸습니다. 네 오늘 일은 절대 잊지 않겠네. 그리고 박 원장 자네 승진 심사는 기대하지 않는 게 좋을 거야. 인성이 글로 먹은 의사한테 내 병원 환자들 못 맡겨. 그리고 내 누님은 내가 모시고 갈 테니 두 번 다시 찾지 마라. 알겠나? 회 회장님, 어머니, 제발요. 한 번만요. 아들과 며느리의 절규가 등 뒤에서 처절하게 들려왔지만 나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박 회장의 부축을 받으며 현관을 나서는 내 발걸음은 들어올 때보다 훨씬 가볍고 당당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까지 며느리의 통곡 소리가 복도를 메아리쳤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는 더 이상 내 가슴을 아프게 하지 못했습니다. 이미 내 마음속에서 그들은 남이 되어버렸으니까요. 엘리베이터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 여전히 낡은 코트에 헝클어진 머리였지만 30년 묵은 체중이 내려간 듯 얼굴만은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누님 이제 어디로 모실까요? 원하시는 거 다 해드리겠습니다. 집이든 가게든 말씀만 하세요. 1층 로비로 나서며 박 회장이 물었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상쾌하게 뺨을 스쳤습니다. 나는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누구의 엄마도 아닌 진짜 김순자의 인생을 살 때가 왔다고. 8장 새로운 봄날 도입. 누님 상추가 아주 실하게 자랐네요. 이거 점심에 겉절이 해먹으면 딱이겠습니다. 삼겹살 좀 구울까요? 따사로운 봄 햇살이 내리쬐는 마당 평상. 밀짚 모자를 쓴 박태수 회장이 텃밭에서 갓 딴 상추를 흔들어 보이며 어린아이처럼 환하게 웃었습니다. 넥타이를 메고 근엄하게 앉아 결제 서류를 검토하던 대기업 회장의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그저 맘씨 좋은 옆집 농사꾼 할아버지 같은 얼굴입니다. 흙 묻은 손을 옷에 쓱쓱 문지르는 모습이 제법 자연스럽습니다. 나는 채반에 담긴 콩나물을 다듬으며 핀잔을 주듯 대꾸했습니다. 회장 체면에 흙 만지는 게 그리 좋으냐? 비서실장 알면 기겁을 하겠네. 저번에도 흙 묻히고 갔다고 난리 났다며. 허허 비서실장이 무슨 상관입니까? 누님 집에서 내가 제일 마음이 편한데. 여기가 내 힐링 캠프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는 그 삭막하고 차가웠던 50평 아파트가 아닙니다. 서울 근교 공기 좋은 산자락 아래 자리 잡은 아담한 주택. 마당에는 내가 좋아하는 봉숭아, 채송화 꽃들이 만발하고 장독대에는 윤기나는 항아리들이 줄지어 서 있는 곳. 이곳이 바로 나 김순자의 진짜 집입니다. 본문. 그날 밤 아들 집을 나온 후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박 회장은 당장이라도 강남 최고급 실버타운이나
펜트하우스를 사주겠다고 했지만 나는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남의 돈으로 누리는 호사는 결국 또 다른 족쇄가 될 뿐이라는 걸 며느리와의 생활에서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이지요. 내 힘으로 서지 않으면 언제든 무너질 수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대신 나는 박 회장에게 딱 5천만 원만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차용증까지 쓰고 말이죠. 그 돈과 내 남은 삼짓돈을 합쳐 이 작은 시골집을 전세로 얻었고 마당 한켠에 작은 국밥 가게를 열었습니다. 순잔의 국밥 간판도 없이 시작했지만 박 회장이 주말마다 기사를 대동하지 않고 직접 차를 끌고 와서 먹고 간다는 소문이 아름아름 퍼지면서 이제는 제법 멀리서도 손님들이 찾아와 북적거립니다. 내 손맛이 아직 죽지 않았다는 증거겠지요. 평상에 앉아 땀을 식히고 있는데 대문 밖에서 쭈뼛거리는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고개를 돌려보니 흙먼지가 뽀얗게 앉은 국산 중형차 한 대가 서 있고 그 옆에 풀이 죽은 남녀가 서 있었습니다. 아들 민석이와 며느리 지은이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그들이 나를 찾아오는 날입니다. 예전 같았으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휘감고 콧대를 하늘 높이 세우며 들어왔겠지만 지금 그들의 모습은 많이 달라져 있습니다. 민석이는 승진해서 미끄러진 후 동네 작은 병원으로 자리를 옮겼고 며느리는 그 좋아하던 백화점 쇼핑도 끊고 수수한 옷차림으로 남편 눈치를 보며 산다고 들었습니다. 오 왔는가. 내가 덤덤하게 아는 체를 하자 두 사람이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며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며느리의 손에는 화려한 백화점 쇼핑백 대신 마트에서 산 두유 한 박스와 과일 바구니가 들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건강하시죠? 얼굴이 저번보다 더 좋아지셨어요. 혈색도 좋으시고요. 며느리가 내 눈치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목소리에 힘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나는 콩나물 다듬던 손을 멈추지 않고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흙 밟고 산이 아픈 데가 없구나. 거기 두유는 마루에 두고 온 김에 점심이나 먹고 가라. 오늘 태수. 아니 회장님도 와 계신다. 박 회장이 헛기침을 하며 평상에 앉아있자 아들과 며느리는 화들짝 놀라며 90도로 허리를 굽혀 인사했습니다. 회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박 회장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상추만 씻었지만 말입니다. 점심 밥상. 메뉴는 갓 지은 보리밥에 우렁 강된장 그리고 텃밭에서 딴 싱싱한 채소와 열무김치였습니다. 과거에 내 김치를 더럽다고 쓰레기 취급하던 며느리는 이제 내가 담근 열무김치를 누구보다 맛있게 아니 필사적으로 먹어치웠습니다. 마치 이 밥상이 구원이라도 되는 것처럼. 어머니 정말 맛있어요. 제가 예전엔 정말 미각이 없었나 봐요. 이런 맛을 모르고. 그래 많이 먹어라. 체하겠다. 식사가 끝날 무렵 아들 민석이가 우물쭈물하더니 용기를 내어 내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 고생하시고 집으로 들어오세요. 네? 저희가 정말 잘 모실게요. 지은이도 많이 반성하고 있고. 엄마 없으니까 집이 집 같지가 않아요. 썰렁하고. 엄마 빈자리가 너무 커요. 며느리도 눈물을 글썽이며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어머니. 제가 매일 아침 진지상 올릴게요. 제발 돌아와 주세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그들의 간절한 눈빛을 보며 나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직도 저들은 모르는 모양입니다. 내가 이 시골집에서 땀 흘리며 사는 게 고생이 아니라 내 인생 최고의 자유라는 것을요. 저 화려한 감옥보다 이 흙냄새 나는 평상이 훨씬 더 행복하다는 것을요. 나는 아들의 손을 부드럽게 하지만 단호하게 빼냈습니다. 민석아, 나는 지금이 제일 행복하다. 네? 그래도 엄마 혼자서. 나는 평생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아내로만 살았다. 내 뒷바라지 하느라 내 이름 석자도 잊고 살았어. 그런데 이제야 비로소 김순자로 사는 것 같구나.
내 힘으로 돈 벌고 내가 먹고 싶은 거 해먹고 좋은 친구랑 수다 떨고. 이게 내 천국이다. 나는 며느리를 바라보며 쐐기를 박았습니다. 그리고 너희도 이제 내 눈치 보지 말고 너희끼리 잘 살아라. 나한테 효도한다고 혹은 회장님한테 잘 보이려고 억지로 찾아올 것도 없다. 나는 내 인생 살 테니 너희는 너희 인생 살아. 그게 진짜 효도다.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내 결심이 바위처럼 단단하다는 걸 느꼈겠지요. 해가 뉘엿뉘엿질 무렵 아들 내외는 차를 타고 돌아갔습니다. 멀어지는 차 뒷모습을 보며 나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가슴 한구석에 남아있던 미련의 찌꺼기까지 싹 씻겨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누님 대단하십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데 누님은 이기셨네요. 옆에서 지켜보던 박 회장이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습니다. 나는 피식 웃으며 앞치마를 벗어 털었습니다. 이기는 게 아니라 태수야. 놓아주는 거지. 자식도 미움도 욕심도 다 놓아버리니까 일이 가벼운 것을 왜 진작 몰랐을꼬. 나는 마루에 걸터앉아 붉게 물드는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평생 시장통 연기와 아파트 베란다 구석에 갇혀보지 못했던 저 넓고 아름다운 하늘. 주머니 속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한때는 외상장부였고 한때는 눈물 젖은 일기장이었던 이 수첩. 이제 나는 이 수첩의 맨 뒷장에 적힌 박태수의 전화번호 옆에 삐뚤빼뚤하지만 힘있는 글씨로 새로운 메모를 적어 넣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편하게 나눠주세요. 여러분들의 글과 성원이 더 많은 분들께 위로가 될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신다면 여러분의 일상에도 기분 좋은 일들이 찾아올 거예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날 되시길 바라며 오늘 하루도 소중한 시간 함께 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